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법무장관 정성호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대원칙을 국민의 인권보호로 삼고 법무행정의 혁신과 국민적 수건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차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라도 또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소통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저희 법무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법안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예. 먼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관님 나오셔가지고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유신 정권의 마지막 공안 조작 사건 난민전의 피해자 이영주 여사에 대해서 4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관님 취임 전의 일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서울고법의 재심 판사님 세 분이 재판부가 이영주 여사에 대해서 모두 일어서서 그동안의 위법 수사에 대해서 위법한 그 수사로 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장관님, 그런데 이 사건이 서울고법의 이 판단에 대해서 고문 수사로 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에 무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 상고를 공판을 수행한 검찰청이 어딘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아직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마 그러면 이 사건 상고할 때 대검에 보고가 됐을 텐데요. 대검의 노만석 차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 지휘를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 상고를 한다는 정부 보고나 장관님 안 계실 때 법무부 차관에게 보고가 있었습니까? 일단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취임하기 전이고요. 네네. 상고하는 기간 내에 아마 상고를 한 것 같은데요. 법무부 차관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상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진 굉장한 국가적인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되어서 대검차장과 법무부 차관이 모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그 과거의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상소하고 상고하는 게 과거의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점에 관련해서는 정말 남상고가 돼갖고 피해자들에게 특히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또 국가가 또 한편에서는 또 소송 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네네. 장관님께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가 적절했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상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제대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어떤 피해배상 사건에 관련해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장관님 취임하시고 1호 지시로 검사 직무대리 검사들의 원대 복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성남FC 사건의 그 직무대리 검사가 그대로 공판에 들어가서 재판부에서 퇴정을 요청하고 실제로 퇴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남지청에서는 장관님의 그런 지시가 아니고 복귀가 아니고 적정성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였다고 얘기하면서 지시에 반하는 듯한 이런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1호로 지시했는데 이 원대 복귀 지시가 제대로 영이 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원대 복귀를 지시한 건 정확히는 아니었고요. 다만 현재 공판 수사한 검사가 다른
근무지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견을 받아갖고 직무대리로 파견받아갖고 공판 유지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일단 규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규정 관련해 갖고서 또 검찰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들 네,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이 있습니다. 사건은 재판부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님의 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판장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판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정치적인 사건에 검사들이 공판정에 우르르 많게는 10명 이상이 나가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에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어요. 실제로 장관님께서 민생범죄 대응을 지난번에 청문회 때 말씀하셨는데요. 민생범죄를 제대로 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은 사건 수사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검사들이 몰려 있어요. 실제로 공판검사 한 명이 민생범죄 사건 공판을 수백 건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예,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관련해 갖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문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어제 상황 검토를 지시했던 겁니다. 네. 예. 그럼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했었습니다만은 뭐 뒤끝은 없으시죠? 아, 무슨 말씀입니까? 예. 더 뭐 최선을 다하라는 뭐 예.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늘 지시하셨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수사 검사가 앞으로 공판에 관여하지 말라 그런 취지의 지시였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 규모로 직무대리가 지금 지정돼 갖고 공판을 수행하는지 이런 사항도 좀 파악하고요. 그로 인해서 박은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 해당 본인의 그 지금 근무처의 수사에 다른 어떤 문제점도 있는지 좀 전반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던 예. 겁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고 원래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을 하라 이것은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사법개혁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 더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수사하는 검사가 수사만 하고 공판을 책임을 안 지니까 아무 사건이나 수사해가지고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사가 책임지고 공판까지 담당하라. 이런 주장들을 담아서 원래 수사하는 검사가 계속해서 공판까지 그리고 무죄 났을 경우에 책임까지 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건의 복잡성 등을 따졌을 때 효율성을 본다면 수사하는 검사가 공판까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수사하는 검사가 공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사건, 성남FC 사건 그런 경우에 있어서만 유독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뭐 저희가 보기에도 증권이라든가 금융 같은 고난도의 수사에 관련해서는 수사한 검사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적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예. 저희들이 박은정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생범죄에 집중돼야 될 우리 검찰이 어떤 사건 처리가 다른 일부 사건들 때문에 대규모로 좀 파견 나가서 직무대리로 공판 유지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지난번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가 되면서 기업 쪽에서 굉장히 이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그런 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이 배임죄 이슈가 또 기업들이 우려하는 바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이제 개정안이 배임죄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고 일소위에 회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과거에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게 형법상 배임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죄여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아예 배임죄를 폐지를 하고 형법상에 상법상의 특별 배임죄만 두는 방안도 과거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법무부에서도 이런 배임죄의 개정 이런 부분을 기업 쪽의 의견을 좀 잘 들으셔가지고 한번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곧 검찰 인사 단행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뭐 어쨌든 그 대통령실하고 또 저희하고
또 대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의논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예, 검찰 인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총장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검찰 쪽 의견.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는 직무대행 맡고 있는 대검 차장하고 의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과거에 항상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쪽의 어떤 인사 의견을 패싱을 하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독단적인 인사 이런 게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 가지고 검찰 쪽의 의견도 좀 적극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인 장경태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축하드립니다. 예,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근데 아직도 이 법무부가 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 요구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서울구치소장의 직접 면담 등에 대해서 몇 번의 이 시도를 했는지 집행 절차에 대한 시도를 물어봤는데 이 횟수 파악에 다소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한다든지 변호인의 접견 실시 시간에 대해서 횟수는 11번으로 줬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개인의 사생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접견 시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법무부에서 아직도 자료 제출을 불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이 법원에 구속적 부심 청구하기 전에 10일 구치소 입소하고 나서 10일까지 모두 11회의 변호인 접견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평균 2.7회 거의 뭐 3번에 달하는 변호인 접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특검의 강제 인치 요청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왜 특검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변호사는 그렇게 만나야 됩니까? 하루에 3번씩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장이 특검팀의 강제 인치 지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와서 설득했는데 안 되니까 직접 와서 특검이 네가 와서 데려가라? 이런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법무장관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만 강력하게 저는 제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이분들은 왜 이렇게 법무부는 이렇게 퇴임하고 좋은 데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로펌엠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혹시? 과거에 신용회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저희 법사위에 자주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라든지 다들 지금 대형 로펌 가셨어요. 유병철 전 교정본부장 다 이분도 서울구치소장 부소장을 이 교정본부장 하셨고요.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 다 대형 로펌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치인들 수사가 많거나 재벌 등의 소위 수사가 많아서 서울구치소가 너무 알짜 보직이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 15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의 감사원 공무원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기사가 났어요. 윤 구속영장 불허 후 폭풍, 검찰 압수수색도 막혔다라고 하면서 이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핑퐁 게임 하다가 겨우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6월 말에서야 겨우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이 기사에는 법조계에선 검찰개혁 부작용의 미리 보기 사례라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근무 중에 해외여행을 갔던 감사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고위공무원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했고요. 공수처에서 22년 2월부터 수사가 들어가서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혐의의 기소를 네.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사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 요청을 하는데 검찰이 본인들이 사건을 반송할 권한도 없고 보안수사 요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안 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15억이 다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인정 안 되더라도 수억이라도 인정된 혐의가 있을 거거든요. 하나도 인정 안 됐습니까? 정말 이 검사 누군지 진짜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오히려 검찰이 저는 감사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 가서 징계받았는데 이거 징계도 정직 3개월입니다. 4년째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감사원장한테 질의했는데 4년째 제대로 징계도 안 받고 정직 3개월에 자기 인건비 출근도 안 한 사람이 월급 절반을 가져가고 있어요. 절반 가까이.
그러면 정직 3개월 돼가지고 이제 직무 배제 됐는데 지금 직위 해제 됐는데 직위 해제 돼도 월급 절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업무 시간 중에 동남아 여행 갔다 온 걸로 이 정직 3개월 받았다가 이제 15억 뇌물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되니까 직위해제 냈는데 3년째 이제 직위해제돼서 대기 중인데 이분은 절반 가량의 인건비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제대로 징계받고 해야죠. 그러면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으니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고 그러다가 기소 미루다가 6월 말엔 그러면 보완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6월 말에 기소 왜 했습니까? 저는 이거 책임지기 싫어서 검사가 기소했다고 봅니다. 15억 전체 혐의는 인정 안 됐겠죠. 근데 수억이라도 수천만이라도 인정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마지막에 공소시효 막바지에 다다라서 기소됐다는 내용이 6월쯤에 기소했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3년간 묵혀왔던 사건을 작년 제가 10월에 국정감사 때 이의제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6월에서야 공소시효 만료되기 전에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사 검사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윗선에서 막았는지 감사원에서 막았는지 꼭 이거 감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건의 그 기소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면밀히 좀 파악해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장동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오늘 지금 전문위원이 이렇게 보고가 돼서 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경영 판단의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를 이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예.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우리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을 배제할 경우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성립하는 형법상 업무 배임죄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문위원이 주었는데 예. 민법에서 적용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민법에만 그동안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배임죄에 대해서도 경영 판단의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만 위법성의 경우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형법의 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의를 부정해 왔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꼭 그런 법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형법상의 위법성 개념과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위법성 개념을 볼 때는 오히려 형법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은 그 위법성의 개념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법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에 의해서 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민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돼서 불법이 인정된 경우에 경영 판단, 그러니까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돼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보다 훨씬 더 위법성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형법의 경우에는 구속요건, 고의 판단에 있어서 당연히 민법의 그 더 넓은 위법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민법에서도 경영 판단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형법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법상 적용되는 경영 판단의 원칙도 아니고 형법에도 이미 적용되어 왔었을 뿐더러 민법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으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형법에서도 당연히 더더군다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제가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전문위원 의견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대상이 종전에는 회사이었다가 전체 주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법에서는 여전히 종전에 이제 회사를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 의무를 지는 걸 전제로 해서 배임죄 책임 인정되고 또한 이제 경영 판단 원칙에 의해서 책임의 고의가 부정되는 이런 법제에 하에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종전의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지금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 영역이나 민사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면 책임 영역하고 이 형사 책임 영역과의 관계 전체적인 체계 정합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 두 부분이 좀 충돌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민사적인 영역과 형사적인 영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회사와 주주에 대해 이사와 회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연히 계약상 원칙에 의해서 책임이 인정됐지만 판례에 의해서도 주주에 대해서도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활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주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례는 책임을 인정해 왔었습니다. 뭐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물론 당연히 이제 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정 책임이 발생했지만 따라서 그동안 판례에서도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전체 주주에 대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인정했었던 그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이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영 판단의 원칙을 달리 해석해서 이것이 달리 해석될 저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먼저 신청하신 우리 전현희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대의 화두인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 나가실 적임자다 생각합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3대 특검의 성력 없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런 특검 수사를 보면서 한편으로 그동안 검찰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이런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무혐의 면죄부를 발부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검찰의 경우에 직위원 재판부에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석방이 된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장관님께서 검찰은 그냥 습관적으로 항고를 하거나 상고를 하거나 뭐 이런 습관적인 그런 업무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인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항고를 해갖고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현재 퇴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건희의 16개 범죄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의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내지 수사조차 하지 않았거나 황제 조사를 하는 등 국민들을 많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범죄를 은폐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징계법을 찾아봤습니다. 검사징계법 2조 2호에 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는 그 검사를 징계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청법 4조 1항 1호에 따르면 부패 경제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는 검사의 직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의 행태는 윤건희 부부의 부패 경제범죄를 눈감아 주고 그리고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법에 의한 징계 대상이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저희들이 엄정하게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또 제대로 기소됐는지 좀 다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일에 박성재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은 제4차장의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징계법에 따르면 이 퇴직 희망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사표를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범죄 혐의자인 이창수 조상원의 징계를 이렇게 피하게 하고 도주를 도와준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과오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신임 법무부 장관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전 정권에서 이 사실상 검찰이 정치 공작에 가까운 증거 조작 등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로 이하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진술 세미나나 연어 파티 등을 해서 증거 조작을 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에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이 경기도와 사실상 무관한데 이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건에서 주요 증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자신이 평가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검찰이 조작한 증거로 그 기준을 상향을 해서 제시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범죄, 사실상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면 심각한 범죄다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쨌든 뭐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중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하여튼 저희도 그런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네. 예. 당시 조배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호 장관님,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상법과 형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상법이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뒤에도 지금 이제 개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대주주들이 그 전횡을 해서 소액 주주한테 손해를 끼쳐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고 주식시장 거래가 투명하고 정상화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또한 이제 한편 당사자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을 그 검토를 할 때 이렇게 한쪽 다른 쪽 당사자인 이 기업들도 그 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그래서 법무부에서 좀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업 쪽의 의견을 저희도 듣고서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주 장관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계셔서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잘 정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처장님, 예. 네, 지금 이제 특검에서 계속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청구를 하고 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특검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 예. 이거를 발부가 되는 걸 보면은 특검도 특검이지만 법원에서 이거를 그냥 신청하면은 그냥 바로 내주는, 말하자면 뭐 자판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좀 이 물론 이제 수사를 하려면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고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줘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참고인이에요. 참고이면 그리고 또 본인이 그냥 임무 제출하겠다 그런 의사를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그 국회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의원회관까지 와가지고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임종득 의원 그랬죠. 그다음에 또 이철규 의원도 그랬죠. 좀 망신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 뭐 뭘 압수수색하는지 소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또 침해가 최소화되고 법익이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는 좀 법원이 걸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난 금요일 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그리고 극동방송 거기를 사무실 또 목사님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참고인 신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협조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이 한교총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여기 김종혁 그 대표 회장님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교회라는 데는 그래도 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그건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법원에서 이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때 물론 수사를 해야 됩니다. 뭐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최소한의 뭔가 좀 이 요건이 있고 좀 걸러야 되는데 그냥 그 신청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발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압수수색 영장의 무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우르르 오고 카메라 오고 그렇지만 실제로 뭐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임종득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과거에 뭐 최상병과 관련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는 국회에서 그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는 없어요. 그 상당성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 발부가 너무 신중하지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법원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또 계속 또 이런 영장 청구가 앞으로 계속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 내에서 어떤 그런 한계나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를 또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존경받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영장 재판의 어떤 중요성이나 그것이 이제 법관들과 또 국민들이 가지는 함의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영장 재판이 마치 본안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영장 재판을 맡는 법관들은 여러 법관들 중에서 동료 법관들이 이분 정도면은 영장 재판을 맡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추천된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이 이제 기록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서류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때로는 최근에 와서는 또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기각된다 이런 또 비판이 있는 것도 저희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봤습니다. 한 건 한 건이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들이 믿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영역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또 대상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적정성 있는 그런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조금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근에도 이제 그 국회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것처럼 사진신문제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에 맞춰서 적확한 그런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제도화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그런 압수수색 영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끊임없이 내부 법관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장관님 취임하셨으니까 검찰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검사들은 모두 인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6월부터 장관님 차로 취임할 때까지 언제 인사를 하느냐 일손을 놓고 인사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사직서를 낸 분도 많이 있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검사들만큼 인사에 목을 매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거에 일제 친일 경찰들이 능력과 그리고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중용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역사상 오점이 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또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파를 했던 검사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이번에 인사에서 책임을 물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을 조사해서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12.3 내란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부역했다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고 있겠습니까? 장관님 꼭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장관님 혹시 그 이기훈 부회장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모르는 분입니다.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의 부회장입니다.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이 피의자가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자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온다 하면서 밀항을 하겠다는 첩보가 있다고 그럽니다. 장관님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검찰이나 경찰과 협조해서 반드시 이기훈 부회장 체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예, 뭐 검찰이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장관님께서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삼부토건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수사하라고 이종호의 삼부체크, 해병대 단톡방에 나와 삼부체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수사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9월부터 금감원에서 수사를 했고 금감원에서 올해 3월 달에 드디어 계좌를 털어서 올해 4월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또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다시 금감원에 수사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석 달을 허송세월을 하고 특검에서 특검 출범하자마자 2주 만에 4명을 영장 청구하자 이기훈 부회장이 도망을 친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이 12.3 내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윤석열 즉시항고 안 해가지고 풀어준 거, 또 12.3 내란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해보면 정말 징계할 사람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검사가 4시간 동안이나 PPT를 만들어서 점심까지 먹지 않으면서 그 불기소한 거를 4시간 동안 설명한 거 장관님 알고 계시죠? 예. 반드시 문책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검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내란에 부역했다, 내란 동조했다는 말이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인사부터 확실하게 그런 연루된 자는 인사에서 배제를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위원님 말씀 좀 명심하고 예. 또 엄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스탄 말씀하셨죠? 네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스탄이 한국에 몇 번 입국하셨습니까?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스탄의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은 계엄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모았으며 잠들어 있는 한국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한 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 또 모스탄은 아니지만 NHN이라는 사람은 한국이 지금 공산주의 북한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한국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알릴 것이다. NHN. 미국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나 내란, 구구 내란 세력이 떠드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장관님, 모스탄 한국에 지난 한 달 만에 2번을 입국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한국의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리고 내란을 선동하는 자들은 영구히 입국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님, 예, 내란 종식의 최대의 정점은 검찰 개혁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검찰이 제 역할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청문회에서도 약속한 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말씀한 대로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분리해서 확실한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때 제가 건진 법사에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해달라고 했다. 확인해달라. 해준다고 했죠. 예, 예. 확인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시했는데 이게 뭐 간단한 상황이 아니어갖고요. 이게 언제 쉽지 할 않을 것 거예요?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청문회 때는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최대한 확인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내란 특검이고 3대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사법부에서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물론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은 기각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외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드론을 우리 드론 사령부에서 평양으로 김정은 15 그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대 내련 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어요. 드론 사령부에서는 평양에서 돌아오면은 중간에 낙하되게 파손시켜라. 이런 것까지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김정은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나요? 우리 특검이 평양에 가서 조사해야 되나요? 과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김영대 사령관 영장 기각하면은 외환 수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조배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 드린 것처럼 이제 영장 담당하는 법관들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말씀하신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양 갈 수 없잖아요. 김정은 내란 특검으로 불러들일 수 없잖아요. 과학적 그 증거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드론 사령부 김영대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은 사법부에서는 내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들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장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종국적인 재판에 있어서 과도기 중간적인 그런 이제 판단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 단계에서 그 해당 법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믿어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은 외환 특수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달라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법무장관님. 예.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질문했습니다마는 2221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광주 5.18 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을 내렸다는 것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구남원이 행안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연장해달라 하는 법안을 냈는데 윤석열 법무부에서 반대했는데 정성호 장관께서는 찬성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폭력에 의거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거 빨리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안행위에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법사위에서 가결시킨 헌법재판관께서 뭐라고 하셨냐? 특수가족 대상에 대해서 이게 사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폭력에 의거해서 희생된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 규정을 만들어서 형편이 맞게 해주는 것이 좋지. 그 사람들이 다시 소송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에서 그러한 형평성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네네. 예. 한번 돌아갑시다. 예. 주진우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민 의원. 네, 법원 행정처장님. 네. 예. 얼마 전에 제가 검찰청 검찰 사법에 대해서 한번 대법원에 공식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하긴 하셨는데요.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게 되고 중수청도 새로 설치하게 되고 예. 또 검찰에서 수사권은 아예 없어지게 되고 또 그 기존의 공수처와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것은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에서 보기에도 뭔가 우리 사법 체계에서 근간을 바꾸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형사사법 체계의 어떤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이제 이번에 공청에서 나타난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좋은 법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국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직접적인 데다가 일단 제도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재정 신청 제도와도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와의 업무 충돌 문제도 생기고요. 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잘 구분하지 않는 고소나 고발이나 112 신고에 따라서 다 이의제기 절차가 다르고 또 그로 인해서 기소가 됐을 때도 또 지금 공수처도 일부 범죄는 공수처가 또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판의 신뢰나 속도 이런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에 쫓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피해자 소추주의를 취하지 않고 국가 소추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피해 입은 국민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충분한 형사사법 절차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신중하게 잘 검토되어서 도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희들이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헌법 그 재판소 재판관님하고 이제 재판소장님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대법관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분도 오랜 법관 생활을 하셨는데 좀 대부분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 행정처에서도 많이 그 부분을 우려를 하고 계신 거죠. 저희들도 이번에 김상환 후보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에는 이제 사업이 망하고 나서 이제 바로잡으신들 무슨 의미가 있고 또한 피고인을 직업으로 달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또 구속기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재판이 오래 길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이 사실상 1심, 늦어도 사실심의 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심에서 사실상 확정될 수 있도록 사실심을 갖다가 보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그에 부수해서 상고심 제도 개혁도 덩달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헌법재판관도 가시니까 좀 입장이 다르시던데 저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정적으로 법원 판결을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국민 입장에서는 그 권리 구제도 늦어지는 데다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또 제도가 또 복잡해지면서 사법부의 신뢰도 근본적으로 좀 흔들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한 견해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로 이제 이번에 김상환 후보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개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가장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 재판의 어떤 신속한 확정, 권리구제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1심, 2심, 3심에서 올라오고 또 저희들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조기에 확정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헌법적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서 다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재판소원 사유로 삼으면은 당연히 이제 헌재에서는 그 중에서 고른다 하더라도 결국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건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은 무한정 재판의 확정이 늦어지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재판 소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우리 중소민들에게 얼마나 큰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침해로 돌아갈지 이 부분이 정말로 저희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무장관님, 네. 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 지금 행정처장님 우려하시는 게 전체적인 법조계의 일반적인 우려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저는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네. 네. 김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네, 취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검찰 개혁에 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도 장관으로서의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희 가장 큰 임무고 또 소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게 이 내란,
12.3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법무부 내에서 그리고 검찰 내에서 12.3 비상계엄 때 협조하거나 동조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구치소에 국회의원이랑 잡아들인 사람들을 수감시킬 독방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그 무렵에 구치소 직원이 퇴근했다 갑자기 새벽에 다시 출근해서 확인을 하는 등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 보도도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검사들은 당시 대검 검사가 선관위에 그 새벽에 2명이 갔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취임하셨으니 즉시 감찰에 착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태의 진상을 좀 밝혀주시고 감찰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징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 심우정,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당시 신용해 교정본부장 다 퇴임했습니다. 이게 감찰이 시작되거나 수사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미 다 퇴임해버린 것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숨어서 감찰 혹은 징계, 수사 이런 것들 방해하거나 증거인멸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상당도 고위 검찰 관계자들은 대부분 퇴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감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는 좀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부분에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저는 지금 특검의 수사가 우선이 아니라 감찰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에서 그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검사들이 선관위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언제 수사할지, 그게 어떤 혐의로 수사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먼저 검사징계법도 개정돼서 직접 감찰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은 감찰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증거가 없어지고 있고 입맞추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행정처장님, 예. 지금 윤석열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재판을 하던 지기현 판사의 재판부로 배당된 게 아니라 다른 재판부로 배당됐습니다. 예. 아마 이 뉴스를 보신 국민들께서는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 내리셨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두 재판부의 의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법원의 어떤 병합 혹은 재배당 결정이 있어야만 되는 사안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질의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기존의 재판부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사건을 처리할 그런 계획을 이제 진작에 공포를 하고 또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재판 일정까지 또 법정까지 다 확보를 12월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35부가 아니 기존의 지부장 지기현,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당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제 국민들께서는 지기현 재판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데 지금 다른 재판부로 배당된 것이 그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게다가 지금 지기현 판사에 대한 감찰은 왜 소식이 없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짧게 말씀 주시고 배당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쪽으로 넘어가서 병합되지 않도록. 예, 그 부장님, 이제 그 감찰 내부 윤리감사 요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차적인 이제 조사는 끝났지만 이제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전체를 우리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해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해당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사는 안 계십니까? 저 딱 3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법원 행정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쉽게 벌 잊어버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내란이 일어난 후에 서부지법 폭동, 이 폭도들에 의해서 법원의 간판이 떨어지고 정문이 파괴되고 유리창이 깨지고 깊이가 다 깨지는 것을 벌써 다 잊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지금 특별검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면 특별히 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을 잘못한다고 해서 법원한테 그걸 뺏어서 우리 정치권도 특판 만들자라고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법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저는 그 책임의 무게도 훨씬 더 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은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 존망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지금 특검이 출발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울 수 없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새로 묻힙니다. 제가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 범죄나 일반 사건처럼 장시간이 투여되고 하는 시간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서 이걸 본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검찰들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다고 해서 그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특검이 아니라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같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사법부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